새로운 디바이스가 생기면 그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가 구성되고 그 새로운 생태계에서 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2022년에 원년이 될 게 하나 있는데 스마트 글라스예요. 자, 지금 최근에 또 어쨌든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네. 거리두기도 점차 더 계속 강화되고 있잖아요. 이로 인해서 또 사실 오미크론 지나고 난 다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또 다른 뭔가 또 올 거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맞아요. 같은데 이거로 인해서 증시에 영향을 좀 이제 피로감을 더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오히려 거기에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네. 저는 기업체 강의를 정말 많이 가거든요. 네, 뭐 우리나라 스타 강사. 아니 왜 이러세요? 뭐 우리나라 S, 뭐 H, 또 다른 S, 뭐 삼성. 어떻게 해요? 상관 아닌데 왜 그러세요? 아 그렇군요. 아이 버릇이라서. 예, 하여튼 방금 말씀 주셨던 그런 회사 거의 대부분 강의를 가고 그것도 정례적으로 강의를 가고 하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건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삼성이든 현대든 뭐 LG든 어디든 간에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사내 연수도 해야 되고 승진 과정 해야 되고 신입 임원 되면 그 사람들 뭐 어떤 교육이 따로 집합들 다 있잖아요. 그때마다 가거든요. 근데 가는데 교수님, 아 이게 그 코로나 때문에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교수님 스케줄 비워두시고 정말 죄송한데 취소되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거였어요. 우왕좌왕. 그러다가 한 반년 지나고 났더니 아 이게 빨리 안 끝날 것 같아. 그래도 교육은 해야 되니 어떻게 하겠구나. 판단을 해서 이제 시스템을 갖췄고 지금 그 2020년 말고 2021년에는 너무 노련해졌어요. 계약서도 달라졌어요. 어떻게 됐느냐? 자, 교수님,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돼서요. 현장에 와서 강의할 때는 얼마 드릴 거고요. 만약에 줌으로 하실 때는 얼마 드릴 거예요. 피가 달라요? 아, 다르구나. 요즘 강의를 많이 안 나가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연수원까지 가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예, 대부분 또 지방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다르고 또 더 웃긴 거. 저 이번에 줌으로 하실 때는요. 그러면 어차피 현장에서 질문 받기도 수월하지 않고 하니까 그 줌을 저희가 녹화해서 다음번 연수에 방송할 때는 강연료의 50%만 드릴게요.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많은 역량 있는 기업들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력을 갖췄어요. 2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진자가 늘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심해졌대라고 하면 그때 판매는 어떻게 해야 될지, 사내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지, 홍보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매뉴얼을 다 갖췄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이슈는 적어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끔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들에게는 리스크 요인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네, 그만큼 대응력이 높아졌어요. 야, 근데 원달 환율은 또 지금 요즘에 1200원 뭐 근처 계속 있잖아요. 네. 계속 점차 밑으로 쭉 안 내려가는데 사실 달러의 환율이 안 좋으면 우리나라의 증시도 굉장히 안 좋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환율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일반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통상적으로 불황일 때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드리면 이 스마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웃는 표시. 자, 불황이 막 터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제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럼 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겠습니까? 안전자산. 그렇죠.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달러. 달러가 강세인 거예요. 스마일 위에. 그러다가 미국도 불황이니까 불황을 극복해야 되잖아요. 돈을 풀어야겠죠. 그럼 미국 스스로가 달러를 푸니까 달러 가치가 내려가죠. 그러다가 드디어 어느 정도 불황을 극복한 것 같아요. 그러면 풀었던 돈을 회수해야죠. 그럼 다시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이제 슬슬 유동성 푼 거를 회수해야 되겠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이제 올라갈 즈음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환율이라는 게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 우리 환율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환율은 뭐에도 영향을 많이 받냐 하면 중국 위안화예요. 이게 실질적인 실물 교역 관계에 의거해서 환율이 조정되고 금융정책으로 인해서 환율이 조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단기 환율 시장 있잖아요. 맨날 은행 뒤에 가면 숫자 막 바뀌는 거. 요런 거는 진짜 금융 투자하는 사람들이 돈을 막 클릭 몇 번으로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걸로 변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환율 움직임은 뭐에 영향을 받냐면 우리 원화 가치가 아니라 위안화 가치에 영향을 받아요.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우리 원화를 프록시 통화라고 부릅니다.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대용 화폐 정도 되는데요. 자,
글로벌 외환 시장에는 원화에 투자하고 원화를 가지고 뭐 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다 그나마 이쪽 동네는 위안화를 보거든요. 그런데 위안화는 외환 시장에서 개방이 안 돼 있어요. 중국 시장은.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에 투자를 누군가 하고 싶은 딜러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위안화는 못 사요. 개방이 완벽하게 안 됐으니까. 자유롭게 못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중국의 위안화의 흐름과 한국 원화의 흐름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경제 실적이 좋으면 한국 경제 실적이 좋았거든요. 네. 왜? 중국이 완성품 많이 팔 때 그 안에 있는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한국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뭐 예를 들어서 분기별 성적표가 좋으면 한국도 좋고, 그리고 나쁘면 같이 나쁘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한 그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의 변동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위안화가 여러 가지 통화 투자에 원활하지 않았을 때 외환 시장에서 원화에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 위안화에 대한 스탠스가 약세예요. 위안화에 뭔가 지금 중국이 불안불안한 요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위안화 약세니 거기에 연동이 많이 되어 있는 원화도 약세인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선 한국 회사에 투자한다는 건 원화를 통해서 투자한 건데 한국 회사 주식은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자기는 오히려 손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많이 한동안 빠져나갔던 이유가 바로 이런 환율적인 맥락도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미국 주식에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이유는 뭐 때문이다?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건 달러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니 미국에 투자했더니 주식도 올랐는데 환율에서 가지고 오려고 했더니 환 차이까지 생겨서 더블의 돈을 벌었네 라는 이제 생각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돈을 이제 줄이고 있으니까 지금 달러는 요 방향 다시 올라간다 했잖아요. 그런 시점에서는 한국 주식을 사는 것들이 조금 별로 안 추천하실 수 있겠네요. 미국 주식 사는 게 차라리.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한은의 그 이주열 총재님은 그런 표현을 직접 하진 않으셨지만 우리나라 통화 가치를 너무 얕게 해버리면 여러 가지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화 자금들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통화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인상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보다도 브라질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터키라든가 이런 국가들의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3단계 한꺼번에 올린다든가 이런 이유를 했던 이유가 달러 가치가 올라갈 것 같은데 본인들 통화 가치가 너무 떨어져 있으면 인플레이션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먼저 올린 거예요. 자신의 통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맥락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금리랑 그다음에 테이퍼링, 그다음에 오미크론 외에도 올해 증시 뭐 투자 포인트 및 혹시나 눈여겨봐야 될 또 변수 같은 거 어떤 거 있을까 보나요? 이거는 좀 공격적인 분들에게 권해보고 싶어요. 아까 뭐 우량 주식 안전하게 행복하게 투자하세요는 말씀드렸으니까 우리가 항상 판이 바뀔 때 새로운 기업 라이징 스타가 생겼어요. 대표적으로 만약에 우리 김 작가님하고 제가 스마트폰이 있기 전에 스케줄링을 서로 조율할 때 우리가 사용할 매체는 뭐였냐면 아마 레이트온이었을 거예요. 기억하시죠? 옛날에. 네, 알죠. 그래서 레이트온을 우리가 다 썼어요. PC 맞아요. 버전이었을 다 때. 썼죠. 진짜 전 국민이 다 썼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 PC 세상에서 갑자기 1, 2년 만에 스마트폰으로 바뀌니까 레이트온 아무도 안 써요. 카톡으로 옮겼어요. 뭔 소린지 이해하셨겠죠? 자, 새로운 판이 생기면 새로운 디바이스가 생기면 그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가 구성되고 그 새로운 생태계에서 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바로 그 타임이 2022년에 원년이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스마트 글라스예요. 지금 예전에 2012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구글도 스마트 글라스 해보겠다, MS도 해보겠다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제품들 한번 인터넷 쳐보십시오. 아니면 작가님 뭐 화면 자료화면 나가나요? 그 당시 구글에서 만든 스마트 글라스를 보면 이거는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큰가요? 너무 크고 여러 문제가 있어요. 일단 스마트 글라스를 하려면 이 디스플레이가 바로 내 눈앞에 있잖아요. 그럼 이거 해상도가 얼마나 좋아야겠어요. 우리 여러분들 TV 요 앞에서 보십시오. 이게 뭐 잘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여기에 놓을 정도로 좋지 않았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배터리 발열. 피부에 닿잖아요. 근데 이게 뜨끈해져. 안 되잖아요. 그 배터리 발열, 배터리 수명,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실패했는데 지금 글로벌리
애플 스마트 글라스, 구글은 MS는 상업용으로 해놓는다고 했었고 구글도 상업용으로 한다고 했는데 한번 검색을 좀 해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네, 그냥 이런 일반 안경과 똑같아요. 그리고 해상도나 여러 가지가 물론 컨셉추얼리하게 약간 이미지 작업은 했던 영상이겠지만 자료 화면이겠지만 꽤 달라져요. 그리고 애플 측에서도 이 스마트 글라스가 이제 숙성 기술이 됐다. 이제는 발열이나 배터리 수명이나 디스플레이나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본인들이 지향하는 바가 이게 보편화되면 휴대폰을 더 이상 안 가지고 다녀도 될 만큼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스마트 글라스가 만약에 이번에 자리매김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판이 또 바뀌는 거죠. 그럼 옛날에 네이톤 같은 지금의 회사들이 어딘가 있겠죠. 싹 없어지고 새로운 카카오 같은 회사가 있겠죠. 그러면 그 만약에 카카오를 우리가 10년 전에 비상장 할 때 사기 쉽지 않고 장외에 있거나 뭐 했을 때 딱 넣었다. 아유. 여기 뭐 이 빌딩 얼마입니까? 자, 그래서 지금 그 원년이 될 것 같고요. 많은 회사들이 그 원년에 자기가 몰빵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이라는 전 세계 시가총액 빅10 안에 드는 회사도 회사 이름 바꿨잖아요. 메타. 그리고 제일 많이 돈을 투자하고 있는 분야가 오큘러스 등 이 디바이스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 저는 원년이다. 그럼 너무 빨리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물론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먼저 놓고 나 기다려 볼래요 하면 잘 선택하셔라. 스마트 글라스가 이제 디바이스가 바뀌는 시장에 뭔가가 될 수 있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쪽을 좀 한국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데가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 이게 좀. 네. 우리 스마트폰 시장에서 약간 타이밍을 실기해서 뼈 아프게 이 시장에서 철수한 회사가 하나 있죠. 이제 더 이상 스마트폰을 안 만드는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 말을 하면 안 되고. 제가 저는 쌍둥이 야구 그 광팬이어서 그 회사가 지금 심기일전하고 있어요. 이 중요한 거를 우리가 놓쳤는데 이건 찾겠다. 다음번 이건 우리가 한번 해봐. 라는 스터디를 하는데 제가 옆구리 계속 찔러봤죠. 그쪽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친한 친구도 있거든요. 야, 솔직히 얘기해. 이번에는 니네가 선도적으로 베팅하는 거야? 니네는 디스플레이도 잘하고 배터리도 잘하고 뭐 많은 걸 잘하니. 근데 일단 함구하더라고요. 2번 실패하는 게 아니냐 걱정도 있고 이번엔 확실하게 하자라는 어떤 비장함일 수도 있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L이 엄청나게 좋은 회사지만 좀 혁신과는 좀 거리가 조금 아쉽죠. 좀 혁신했을 때 딱 이 회사가 떠오르진 않잖아. 질문지 없는 거지만 그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릴까요? 아까 우리 참 중요한 질문 하셨어요. 저도 자본주의에 대해서 시장 경제에 대해서 참 너무 힘들어요. 판단하기가. 무슨 얘기냐면 냉혹한 곳이고 또 때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공정한 면도 있어요. 아침에 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 먹을 거 입을 거 안 입고 안 먹고 모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뭔가 더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맨날 나는 그냥 편하게 있을래요. 그런 사람하고 달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연하죠. 네. 그런데 또 그게 너무 달라지면 이 사람이 쫓아가고 싶을 때 또 못 쫓아가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이게 참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도덕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바로 아까 그 쌍둥이 그룹 그 회사가 또 똑같은 그게 있었어요.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S하고 이 회사는 비슷한 면이 많았었어요. 주력 분야도 비슷했고 하는 게 비슷했었어요. 맞아, 너무 비슷했죠. 네. 그런데 이 S는 쉽게 얘기해서 몸 던지기를 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몸 던지기가 뭐냐? 반도체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건 목돈이 들어가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돈이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넣어야 돼요. 시장에서. 그런데 그 돈을 계속 넣으려면 어디선가 계속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야지만 늘 자신감이 생기겠죠. 캐시플로우라고 하는. 그런데 S는 그런 캐시플로우가 우리나라에 꽤 많이 있어요. 화재보험 1등, 생명보험 1등, 아파트 만드는데 1등,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놀이공원도 1등, 많잖아요. 바로 그런 데서 계속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반도체 공장 증설한다고, 야, 던져, 야, 해봐.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 진짜 갑자기
듣보잡한 예전에는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스티브 잡스라는 거물이 갑자기 무슨 A4 용지 같은 데다가 툭 떨어가지고 이게 타블렛 PC이고 뭐 스마트폰이고 했을 때 야 던져 하고 그걸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쌍둥이는 어떻게 됐느냐? 옛날부터 쌍둥이 그룹에 우리가 미담으로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인화. 그리고 동업을 했는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 예. 그리고 자식들 간에, 형제들 간에도 소송이 없다. 엄청나게 칭찬받을 일이죠. 그렇죠. 저도 그래서 쌍둥이 팬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 알토란 같은 계열사를 야 30년 전에 우리 동업했던 때 약속했던 거 기억하지? 하고 뭐요? 아유 어떤 선생 얘기를 해버렸네. 지금 이체됐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3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약속했던 그걸 지키자. 이건 원래 니네 거니까 니네 가져가. 건설 가져가고 정유 가져가고 그 알토란 같은 캐시플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너는 난 돈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도 약속한 거니까 나는 그러면 전자랑 뭐랑 그건 내가 가져갈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전자만 가지고 있는 전자를 중심으로 일부만 가지고 있는 그 떨어져 나온 회사는 돈을 더 써야 되는데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 나올 때가 딴 회사가 돼버린 거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쌍둥이 회사의 경영진이 실패한 의사결정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너무 와닿는 게 네. 이 혁신을 하려면 도전을 해야 되는데 이 도전을 하려면 이게 내가 괜히 도전했으면 맞아요. 이게 딱 많은 분이 공감할 얘기를 한다면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가족이 있어. 네. 도전 못하지. 도전 못해요. 못해요. 어쨌든 L 기업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저도요. 네. 그런 미담이 그렇죠. 성과까지 이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올해 혹시 이제 유망 섹터 쪽은 어디 쪽 보고 계세요, 교수님? 올해 유망 섹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제 스마트 이제 글라스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거의 섹터로 말씀해 주신 거 같고 올해의 거는 아닌 거잖아요. 네. 저는 올해 유망한 섹터 중에 하나를 이게 너무 종목 추천 들어가는 건데. 종목까지 얘기하시나요? 아니, 종목은 아닌데 작은 사이즈라서 이게 거의 몇 개 딱 보여요. 지방을 중심으로 한 건설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방.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도급 순위로 따지면 메이저 전국구 회사들 말고 지방마다 있거든요. 뭐 충청에는 중흥, 뭐 저기 호남에는 뭐 호반 뭐 이렇게 있어요. 물론 그 중에서 전국구까지 올라온 회사도 있지만 그 지방의 건설 회사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지금 코로나19로 지방 경제가 자체적인 갱생, 자체적인 원활함을 도모할 체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지면 지방에 살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서 직장을 잃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사를 서울과 수도권으로 하죠. 더더욱 전출자가 많고 수도권은 전입자가 더 많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방의 유력자들 아니면 지방의 지자체장 또는 시의회, 도의회는 우리 경제가 이렇게 지방 경제가 낙후되고 있는데 마침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달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대통령 후보가 유세한다고 동네들 지나갈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그럴 때 그 동네를 지나갈 때 상공회의소 의장, 시의회 의장, 뭐 그다음에 지자체장, 뭐 이렇게 지역 유지들이 와요. 그래가지고 네, 너가 우리가 이걸 원하는데 이걸 네가 해준다고 하면 우리가 너 밀어줄게. 이런 딜 아닌 딜이 들어가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게 뭐 공약집이라고 하는데 들어가요. 공약 100선 해가지고 어느 동네는 뭐 지어주고 어느 동네는 산업단지 조성해주고 어느 동네는 자유항만 뭐 조성해주고 이런 걸 하는데 대부분 지자체가 원하는 건 뭐다? 개발 이슈예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소소한 잔잔발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교육시킨다 이런 거는 큰 돈이 안 들어오거든. 그런데 막 도로 깔고 뭐 쫙쫙 한다고 하면 여기 일자리 막 잔뜩 생기고 건설 경기 좋아지는 게 제일 내수경기 활성화거든요. 그래서 선거에 있고 그리고 지금 선거가 굉장히 첨예하잖아요. 아주 미묘한 차이로. 네.
그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서로 양쪽 다 선심을 베풀 경우가 높아요. 뭐 예를 들어서 충청도 갔다.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는 여기에 뭐 수도 이전 했으니까 뭐 저기 행복도시 여기 공공기관을 한 20개 더 갖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25개 갖다 드릴게요. 그럼 다른 쪽 사람 와서 40개. 그럼 또 다시 45개. 너무했나? 뭐 시장입니다. 자,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지자체에 새로 발주할 프로젝트들이 대거 늘어난다. 예. 그리고 그 지자체들도 바보 아니거든요. 이거를 중앙에 있는 건설사가 낚아채간다? 그럼 돈이 여기 떨어진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먹을 수 있게끔 다양한 조치를 합니다. 아주 좋은 힌트 주셨는데 조금만 더 깊은 힌트. 지역 크니까 도로 얘기하면 되니까 어느 지역을 좀 더 관심 가지면 되나요?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곳은 역시 충청도죠. 충청도. 예. 여기까지. 여기까지. 나머지 이제 시청에 알아서 찾는 걸로. 왜냐면 양쪽은 이미. 알겠습니다. 금리는 어쨌든 올해 오를 텐데 예. 금리가 올라도 사실 실적이 좋으면 네. 또 주식시장은 또 괜찮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올해 주식시장, 뭐 코스피, 코스닥 상장된 기업들의 실적은 좀 좋을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ICT 기반의 회사들은 실적이 아주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이미 우리나라 시가총액에서 5등 안에 IT 대표적인 회사인 카카오랑 네이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회사들 정도의 쏠림 현상이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19로 컬처가 바뀌었죠. 네. 오프라인 베이스에서 온라인 베이스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동안 전통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시장 점유율이 온라인으로 바뀌어가면서 그게 일순간 얻어진 게 아니라 아예 상황이 바뀐 거구나라고 확인이 되면 흐름이 또 싹 바뀔 겁니다. 구조적으로. 예. 저는 뭐 실적 좋아진 회사와 그래서 실적 안 좋아지는 회사의 희비가 완전히 엇갈릴 것이다. 교수님 말씀 들으면 교수님 약간 좀 플랫폼 회사들을 뭔가 좀 좋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런 느낌이었나요? 네, 왠지 그런 느낌 살짝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뭐 사실 요즘 워낙 대세라서, 워낙 대세라서. 그리고 저도 유튜브를 하고 유튜브 하시잖아요. 그쵸. 이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위력 잘 아시잖아요. 무서워요. 그리고 이 플랫폼 때문에 승자 독식이 훨씬 더 심해져서. 그렇죠. 저는 하여튼 좀 주목하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뭔가 똑같은 비즈니스를 사실 유튜브나 뭐 온라인 할 때랑 오프라인에서 그걸 하려고 하면 진짜 엄청난 비용이 나가는데. 그럼요. 따뜻하셨나봐요. 교수님도 많이. 따뜻하게 입고 다닙니다. 자,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마지막 좀 질문만 던져보면 개인 투자자 좀 올해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내가 판단이 안 되는데 함부로 돈 넣지 마시고요. 판단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돈을 놔둘 수는 없잖아요 라고 하면 저는 저처럼 그냥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좀 미래지향적인 섹터의 1, 2등 회사 거기에 넣어놓으시길 권해드리고 싶다. 교수님 어떤 회사에 투자하고 있을지 좀 약간 보이는 것 같네요. 네. 종목 얘기하신 적이 없지만. 예.